자, 일단 필라델피아 이글스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아주 과감하게 비프리미엄 포지션이지만 팀의 어떤 슈퍼볼 우승이라는 어떤 금자탑에 큰 공헌을 한 선수들에게 확실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러닝백인 세이칸 바클리, 라인베커인 잭 본에게 계약을 안겨준 것인데요. 먼저 잭 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라인베커임에도 불구하고 3년 5,100만 달러, 여기에 3,400만 달러라는 개런티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평균 1,700만 달러에 해당하는 요 계약이고요. 이 잭본은 자유계약 시장에 나오지도 않게 되었으면서 동시에 NFL에서 네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 라인베커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 포지션에서 잭번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로칸 스미스, 프레드 워너, 트레메인 에드먼즈 뿐인데요. 분명히 지난 시즌 전까지만 해도 본래 소속팀에서 좀 약간 떠밀리듯 나간 그런 입장에서 정말 대단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글스는 지난해 FA 시장에서 본과 1년 350만 달러 아주 저렴한 그런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하지만 빅판지오의 지도 아래에서 잭번은 리그 최고의 가성비 선수 중 한 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위 로즈먼은 과거에 이제 라인베커에게 돈을 많이 지출한 그런 스타일은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재 판지오 시스템 아래에서 잭번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단순히 다른 라인베커로 교체해서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계약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분명히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러닝백들 너무 염가에 혹사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이칸 바클리가 잔여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인상과 장기 계약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었습니다. 바클리는 2년 4,12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요. 기존에 이제 3년 계약에 더해서 2028년까지 이글스에 묶여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 뭐 디테일이 나오진 않았지만 4,120만 달러 중에 무려 3,600만 달러가 개런티라는 매우 파격적인 대우고요. 역사상 첫 2천만 달러를 연평균 연봉이 2천만 달러를 넘게 받는 첫 러닝백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고요. 뭐 지난 시즌에 역사적인 또 시즌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하위 로즈만의 확실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진짜 확실한 성과제예요. 팀 최고의 선수에게 최고의 계약을 준다. 이거는 과거 자이언츠와 비교되는 행보죠, 사실. 라커룸에 자이언츠는 사실 바클리가 아니라 다니엘 존스에게 계약을 줬고 이거는 사실 라커룸에도 엄청난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선수단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제 하위 로즈만에게 다시 한번 또 박수를 쳐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빨리 계약을 줬을까? 그냥 단순한 어떤 보상의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또 그 다음 선수들, 그 다음에 계약을 받은 선수들까지 고려한 좀 빨리 선수를 치는 계약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자미르 깁스, 비잔 로빈슨 이 선수들 계약이 2026년에 종료되고 5년차 옵션이 실행되면 2027년까지가 팀에 묶여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둘에 대한 연장 계약은 보통 더 빠르게 논의가 되고 더 빠르게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연장 계약에 대한 발표가 뭐 2026년에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전에 발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바클리의 계약 종료 시점 또한 2026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미르 깁스나 비잔 로빈슨이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면 사실 이글스는 바클리에게 그 다음 계약에서 더 많은 돈을 줘야 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선수를 치면서 깁스와 로빈슨 계약 전에 미리 조금 어느 정도 합당한 선에 돈을 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마 깁스나 로빈슨이 돈을 받게 될 때에는 이게 또 2천만 달러가 또 기준이 되면서 맞습니다. 또 그 이상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이 로즈만이 또 일을 참 굉장히 잘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저희가 따로 에디님이랑 이야기를 나눈 내용 중에 이 앞자리가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자리가 바뀐 금액부터 이제 그 후반까지 가는 데까지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전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바클리의 계약은 리그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채팅창에서 마빈 해리슨 주니어님께서 말씀해 준 것처럼 야 바클리 러닝백이 저만큼 해야 이 포지션은 그제서야 이제 2천만 달러 받는구나 라는 그런 씁쓸함이 또 같이 묻어나는 그런 계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이 베테랑 쿼터백인 다리우스 슬레이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슬레이를 결국 이글스는 방출했죠. 원래 슬레이는 한 시즌 더 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인터뷰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디서 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필라델피아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열어준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하위 로즈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클리
그리고 잭번에 대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400만 이상의 캡을 만들어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슬레이와의 작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다리우스 슬레이는 코너백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어떤 퀄리티를 보여주는 선수란 말이에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슬레이는 현재 본인의 첫 팀인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 대한 합류를 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뭐 다른 팀에 대한 어떤 합류도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둔 상태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코너백이라 큰 돈을 받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2번 코너백 혹은 뭐 1번 코너백으로 충분히 뭐 리그 평균적인 활약은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디든 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좀 이 계약을 좀 집중해서 가장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하이오 로즈먼이라는 단장이 분명히 과거에 했었던 그 구단 운영과 조금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도 오프볼 라인베커, 러닝백에 이렇게 막대한 계약을 처음부터 안겨줬다는 것은 분명히 리그 전체의 시세하는 바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 만큼 우린 챙겨준다. 그 포지션이 프리미엄 포지션이 아닐지라도. 그래서 정말 현명하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이 하이로즈먼의 어떤 운영 능력에 또 한 번 놀라는 그런 뉴스라고 생각이 돼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그리고 채팅창에 노아이디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캡 증가 영향 요것도 당연히 반영을 해야겠죠.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식, 이 신시애티 벵갈스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참 좀 선수들이 싫어하는 거죠. 시애티 벵갈스가 와이드 리시버인 티 히긴스에게 2번 연속 프랜차이즈 태그를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장기 계약을 위해서 팀에 계속 묶어두겠다라는 그런 심산이고요. 연장 계약 협상을 위해서 일단 7월 15일까지 시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까지 단연 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태그가 부여가 됐고, 일단 히긴스는 2025년에 보장된 2,620만 달러를 받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난 시즌 태그 계약으로 받은 2,060만 달러의 120%에 대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 태그라고 하면 이제 그 구단에서 최고의 선수에게 구단 그 1년에 단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 같은 거죠. 이 선수를 묶어둘 수 있는. 그래서 사실 딴 팀에게 오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논 익스클루시브 태그라고 해서 뭐 딴 팀이 오퍼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이제 그 팀에 대한 오퍼를 이 벵갈스가 맞춰줄지 아니면 이 선수를 보낼지 선택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낼 때 1라운드 2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태그를 부여하게 되면 다른 팀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사실상 1라운드 2개를 받고 넘겨줄 팀은 없기 때문에 보통 뭐 팀에 이렇게 1년 묶여 있는 게 정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국은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벵갈스가. 그래서 이게 뭐 팬분들도 많이 분노를 했고 뭐 특히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이 자기 팟캐스트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다른 팀에 가면 1번 리시버 롤을 맡을 수 있는 선수이고 FA 시장에서 연평균 3천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선수였는데 2,600만 달러라는 거는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히긴스에게는 좀 불만족스럽지 않나 싶고, 과연 벵갈스가 이 기대에 맞는 3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계약을 줄 생각이 있을까? 이건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도 과거에 뭐 커크 커즌스, 뭐 르비온 벨 이런 선수들이 2년 연속 프랜차이즈 태그를 받은 선수들이 꽤 있었는데, 뭐 르비온 벨은 2018년에 두 번째 태그 받고 홀드아웃을 선언하면서 아예 한 시즌을 통으로 참가하지 않았던 그런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이후에 티긴스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뭐 한번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노아요디님께서 태그 횟수 제한이 있나요라고 하시는데 세 번째 태그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NFL 역사에서 세 번 연속 태그를 받은 경우는 없었고요. 세 번 태그를 주려면 이제 전년 연봉의 140%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돈도 커지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바에는 뭐 이 선수를 보내거나 혹은 연장 계약을 주거나 이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게 프랜차이즈 태그라는 게 첫 번째는 괜찮거든요. 근데 두 번째부터는 서로 굉장히 불편한 동거가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이라는 것은 나온 적도 없고 두 번의 마무리도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티 히긴스 이거 태그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벵갈스 팬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벵갈스는 이런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자말 체이스도 마찬가지고 팀의 진짜 색 리더인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 핸드릭슨이 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선수들의 계약을 조율해야 되는 듀크 토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티 히긴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팀 가면 1번 리시버를 할 수 있는 선수죠. 하지만
지금 현재는 자마 체이스라고 하는 리그를 대표하는 리시버가 있기 때문에 2번 리시버로 뛰고 있고 나이도 굉장히 좋아요. 26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팀들도 정말 탐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참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히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요 계약이 어떻게 결말이 맺어질지 참 궁금해지고요. 트레이 핸드릭슨 계약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맞습니다. 뭐 현재 연장 계약을 요구하고 있고 이제 팀에서는 그러면 너 트레이드 파트너를 한번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허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이 핸드릭슨은 사실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2시즌간 리그 최고의 엣지 러셔였고요. 뭐 마일스 게럿, 맥스 크로스비, 마이카 파슨스 모두 원소속 팀에서 지금 어떻게든 잡으려고 안달인데 벵갈스는 왜 이렇게 쉽게 지금 놓아주려고 하는 걸까? 사실은 히긴스랑 이 트레이 핸드릭슨의 어떤 입장이 좀 반대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지만 좀 감정을 빼놓고 뭔가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벵갈스는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트레이 핸드릭스는 현재 맥스 크로스비 정도의 계약을 원하고 있다고 해요. 어쨌든 연 3천만 달러 이상, 3,500만 달러의 계약까지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30살에 접어든 선수에게 3,5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주는 것이 맞을까? 라고 했을 때 구단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앞으로 3년, 4년간 핸드릭슨이 지금과 같은 레벨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벵갈스를 이 커버하는 이 라이터 제시 모리슨에 의하면 벵갈스는 과거 30살이 넘은 선수들에게 연장 계약을 대형 계약을 준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지노 에킨스, 카를로스 던랩 이런 선수들에게 대형 계약을 안긴 바 있는데 하지만 지노 에킨스는 3년간 14.5개 색을 기록하면서 커리어가 끝나버렸고요. 던랩은 이제 2년 만에 시옥스로 트레이드로 팀을 옮겼죠. 이 대형 연장 계약이 온전히 그 값어치에 맞는 퍼포먼스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오히려 이런 어떤 과거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벵갈스 입장에서도 조금 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 정말 최고의 순간, 정말 고점에서 최대한 많은 가치를 받고 파는 것이 이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벵갈스는 어쨌든 핸드릭슨의 프라임 타임을 지난 5년간 4년 6천만 달러 계약 그리고 1년 2,100만 달러 계약으로 연평균 2천만 달러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싼 계약으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진짜 팬심 빼고 진짜 감정 빼고 비즈니스적으로만 딱 보면 이 NFL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안에서 정말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는 구단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전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인가요? 반대입니다. 지난 시즌 당연히 에디님도 다 보셨겠죠. 벵갈스의 경기를 봤을 때 트레이 핸드릭슨에 미치는 영향은 한명 선수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 팀은 오펜스에서는 많은 패배를 당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펜스는 굉장히 짜임새 있고 어떤 조버로와 자말 체이스의 폭발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문제는 결국 디펜스였잖아요. 근데 이 디펜스에서 지금 이슈가 굉장히 큰 게 하나 더 발생했죠. 샘 허버드가 은퇴를 해버렸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선수가 이제 부상 이슈가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트레이 핸드릭슨까지 만약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지금 디펜스를 어떻게 해서든 보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프라임 타임인 선수를 더 오히려 붙잡고 있는 게 옳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여기서 트레이 핸드릭슨을 이렇게 쉽게 놔버리면 지금 이 팀을 책임질 수 있는 디펜스 선수가 없어요. 2023년도 1라운드인 마일즈 머피밖에 없거든요. 조세 오세이, 캐머런 샘플 전부 다 FA죠. 여기에 트레이 핸드릭슨 진짜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트렌치에서 압박을 주던 거의 유일한 선수. 이 선수가 나간다? 저는 이거는 벵갈스가 내년 시즌 우리 디펜스 포기할 거라는 선언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티 히긴스를 포기하더라도 저는 핸드릭슨은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 2년이라도 디펜스를 재건하는 동안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알잘 떡볶이님 말씀처럼 진짜 수비가 좀 살살 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 시즌에 색을 무려 17.5개나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포지션 특성상 나이라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어요. 반대로 이제 또 핸드릭슨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계약 중에 개런티 금액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계약 연장 주장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가 좀 핸드릭슨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너무 벵갈스가 쿨하게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선택이 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은 좀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히긴스를 조금 놔주고 핸드릭슨을 잡는 게 진짜 저도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제 입장은 30살이 넘어가는 엣지들, 특히 엣지라는 포지션은 정말 극한의 운동 능력을 필요하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여러 샘플들을 봤을 때, 뭐 본 밀러도 그랬고요. 음. 굉장히 많은 선수들, 뭐 JJ 왓도 그랬고, 30살이 넘어가면 이 디펜시브 라인 선수들은 어떤 프로덕션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감소가 눈에 띄거든요, 사실은. 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구단이 그냥 이 선수에게 3,500만 달러 줄 바에 좀 비싼 값으로, 정말 주식으로 따지면 진짜 최고점이죠. 음. 고점에서 팔고 뭐 드래프트 픽을 받아서 어떤 새로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왔겠다. 그래서 뭐 새로운 디펜스를 재건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떤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벵갈스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장 상황도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트레이 핸드릭슨이 완전 올리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것 같아요. 마일스 게럿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에 얼마나 받아낼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래서 뭐 제 딴에는 조금 구단의 선택이 아쉽다. 근데 이제 에디님께서는 그래도 이해해줄 만한 그런 선택이다. 이렇게 의견 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벵갈스의 소식도 어떻게 될지 저희가 오프 시즌 동안 뭐 새로운 소식 나오면 바로 전해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요 얘기도 해야죠. 그렇죠.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맥스 크로스비가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레이더스는 크로스비와 3년 1억 650만 달러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이 수치는 쿼터백이 아닌 선수 중에 최고 연봉을 달성한 그런 계약입니다. 개런티만 무려 9,150만 달러고요. 굉장한 계약이 만들어졌죠. 이 새로 이제 팀에 합류한 아주 나이가 많고 그리고 베테랑인 헤드코치 피트 캐롤과 함께 이제 같이 이제 인터뷰장에 나와서 굉장히 계약 연장을 함에 있어서 기쁘다라는 심정을 크로스비가 직접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크로스비 그리고 레이더스 간에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계약 조정 중에 세 번째 계약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2024년도에도 한번 그 연봉 인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는 기존 계약의 보장 금액이 다 사라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계약을 조정을 해서 어떤 선수 입장에서는 금융적 안정성, 마음의 편안함을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맥스 크로스비가 사실 지난 시즌 말미부터 계속되는 이 패배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많이 표출을 했잖아요, 대외적으로. 대놓고. 그래서 시즌 종료 후에 막 트레이드 루머도 나왔고요.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 남아 있음에도 또다시 계약을 준 거는 물론 캡 유동성 확보의 목적도 있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크로스비 달래기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큰 돈을 일단 이렇게 주면서, 그리고 그거와 더해서 이 피트 캐롤 시스템,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정말 너가 핵심 선수다라는 어떤 확실한 어필의 의미도 있겠고요. 이로써 이제 연 평균 3,550만 달러라는 굉장히 큰 돈을 받으면서 3,500만 달러였던 저스틴 제퍼슨, 3,400만 달러였던 닉 보사를 제치고 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쿼터백 최다 연봉자로 지금 달성이 됐죠. 그래서 이 계약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벵갈스 그리고 카우보이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자말 체이스, 마이카 파슨스 이 두 선수는 사실 이 포지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비쿼터백 연봉 경쟁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두 팀은 최대한 빠르게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이제 4천만 달러를 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그 다음 계약을 받아낼 수 있도록 양 팀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쿼터백이 아닌 포지션 선수들에게 4천만 달러. 진짜 뉴노말입니다. 선수들 매번 몸값 놀라운 올라가는 수치죠. 거. 진짜 무섭게 올라갑니다, 진짜. 그렇게 벵갈스 왜 그랬어?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소식 좀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캔자스시티 칩스는 일단 조 튜니를 결국 트레이드했어요. 조 튜니가 이제 어떻게 미래를 가져갈 것이냐 굉장히 많은 이런 집중을 받았었는데 결국 팀은 젊은 오펜시브 라인맨 선수들을 이제 육성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가 갖춰졌고, 그리고 이 팀에서는 더 중요한 이 셀러리 캡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트레이드를 통해서 캔자스시티 칩스는 1,600만 달러를 캡에서 세이브하게 되었고요. 2024년 시즌 2라운더에서 지명한 킹슬리 수아마 타이야를 가드로 전환하는 그런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레프트 태클은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게 칩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 셀러리 캡 문제였죠. 결국은 셀러리 캡을 마구마구 잡아먹고 있는 이 자완 테일러가
이번 시즌 캡히트가 2,700만 달러고요. 으악. 여기에 트레이 스미스에게 또 프랜차이즈 태그를 부여하면서 2,300만 달러 캡히트가 잡혀 있죠. 둘에게만 지금 5천만 달러의 캡을 할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칩스는 셀러리 캡이 오버된 상황이었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됐죠. 사실 팀은 자완 테일러를 가장 자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자완 테일러는 이번 시즌 연봉 전액을 보장받으면서 데드캡이 3,400만 달러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완 테일러를 잘라도 결국 3,400만 달러라는 캡이 잡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33살에 접어든 이 조춘희가 희생양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고 때마침 베어스에서 이 4라운드 픽이라는 꽤나 맛있는 제안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수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래서 그럼 왜 굳이 조춘희를 보냈어야 했는가? 뭐 마홈스의 캡이 부족했으면 마홈스의 캡을 조정한다든지 다른 선수를 방출하면 되지 않았냐? 뭐 선택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제 2020 시즌 칩스의 어떤 충격적인 슈퍼볼 패배 이후로 베테랑 뭐 에릭 피셔, 미첼 슈왈츠 등 이 선수를 다 정리하면서 오라인을 좀 전격 개편을 한 바가 있잖아요. 이 브래드 피츠란 단장이. 그때와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FA 시장 그리고 드래프트에서 조금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지난 슈퍼볼 패배의 어떤 충격을 벗어나게 해줄 이 오라인 단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레프트 태클 그리고 제이님께서 말씀드린 이 수아마타이아와 경쟁할 레프트 가드 그리고 자완 테일러를 대체할 수 있는 뭐 라이트 태클 이렇게 세 자리를 열심히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2020년처럼 좀 과감함이 좀 돋보이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뭐 트레이스 미스 태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2,340만 달러를 수령했고 이게 오펜시브 이 프랜차이즈 태그 연봉 책정을 할 때 가드 태클 따로 책정한 게 아니라 오펜시브 라인을 한 번에 책정을 하다 보니까 태그를 부여했음에도 지금 가드 최고액을 받게 됐어요. 지금 가드들이 리그에서 가장 많이 받는 가드들이 거의 2천만 달러 초반인데 그걸 훨씬 상회하는 2,340만 달러를 받게 돼서 사실 뭐 트레이 스미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태그가 아니었나. 그래서 히긴스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지션에 따라서 태그가 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럼 조투니가 이동한 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시카고 베어스 소식을 바로 이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베어스는 이 오펜시브 라인 보강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먼저 LA 램스 출신의 베테랑 오펜시브 라인맨은 조나 잭슨을 2025년도 6라운드 픽과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구의 선수예요. 6피트 4인치 그리고 315파운드 아주 거구를 자랑하는 잭슨인데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서 프로볼 가드에 선정이 된 적이 있죠. 그리고 이 선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스윙 가드, 레프트와 라이트를 전부 다 소화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센터까지 보강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램스와 3년 5,100만 달러짜리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좀 부상 그리고 부진으로 인해서 경기를 많이 못 뛰었어요. 그리고 경기에 출전했을 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특히 2주차에 당했던 어깨 부상이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조나 잭슨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에서 뛰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카고 베어스의 헤드코치가 된 벤 존슨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수의 트레이드는 굉장히 납득할 만한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캔자스시티 칩스 출신의 올프로 가드인 조 튜니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드가 되었죠. 나이는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봤을 때 여전히 최정상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가드다라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었고 패스 프로텍션도 좋지만 이 럼블락킹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벤 존슨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오펜스에 굉장히 최적화된 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언 폴스가 셀러리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그리고 픽을 지출하면서도 이 트레이드 시장에 뛰어들어서 현재 이렇게 켈러 윌리엄스를 위한 오펜시브 라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베어스는 벤 존슨이라는 코치를 부임시켰고 확실한 목표가 있었죠. 벤 존슨이 원하는 정말 모든 것을 지원해주자라는 게 목표였고요. 벤 존슨은 사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 강한 트렌치, 이 오펜시브 라인을 기반으로 언더센터에서의 어떤 창의적인 런게임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플레이 액션이 줄을 이루는 오펜스를 운영한단 말이죠. 즉 오펜시브 라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에서도 정말 강한 오펜시브 라인이 이 벤 존슨 오펜스가 잘 굴러가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베어스도 이를 알고 있었고 이 오라인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어스는 당장 진짜 내년 시즌의 성적을 원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드래프트가 갖고 있는 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내년에 정말 즉각적으로 팀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리그 상위권 가드를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당장 내년부터 성적 낼 거야 라는 어떤 의도였다고 보고요. 심지어 그 반대급부도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4라운드, 6라운드이기 때문에 데이 1, 2 픽, 1, 2, 3라운드 픽을 다 지켜냈고 이제 남은 상위권 픽으로는 뭐 러닝백을 뽑든지 디펜스를 보강하든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서 팀은 훨씬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어스는 뭐 브렉스턴 존스, 조 튜니, 콜먼 쉘튼, 뭐 조나 잭슨, 다넬 라이트 꽤나 좋은 라인업을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뭐 다음 시즌이 많이 기대되고 일단 이 두 번의 트레이드는 개인적으로 시카고 베어스에게 굉장히 좋은 트레이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트레이드를 통해서 드래프트에서 확실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현명한 트레이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켈러 윌리엄스가 안정적인 오펜시브 라인에서도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이 부분도 참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장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잘 떡볶이님이 연장 계약 안 하고 태그를 지운 이유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트레이 스미스 말씀하신 거겠죠 아마? 개인적으로는 좀 협상이 잘 안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12일을 넘어가게 되면 다른 팀들이 막 이제 오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태그를 부여해놓고 벌고 그쵸 시간을 벌고 어쨌든 온전히 칩스와 트레이 스미스만의 연장 계약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그를 부여하면 그런 점 때문에 태그를 부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셀러리 캡 상황이 어떤 여유가 많지 않은 그런 부분도 영향을 그쵸. 끼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결국 에런 로저스 그리고 드반테 아담스의 챕터 2는 이렇게 안타깝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제츠가 이제 드반테 아담스 그리고 아직 지금 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에런 로저스와 작별을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에런 로저스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발표를 했죠. 제츠가 이제 발표를 했죠. 에런 로저스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 에런 로저스를 이제 포스트 준 원 데지그네이션으로 처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좀 쉽게 설명하면 매년 팀의 어떤 캡 유동성을 위해서 2명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6월 1일 이전에 방출이 진행이 되지만 6월 1일 이후에 방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현재 에런 로저스에게 잡혀있는 데드캡 4,900만 달러가 이 6월 1일 이전에 방출해버리면 이번 시즌에 그대로 다 잡혀요. 4,900만 달러가. 근데 이렇게 포스트 준 원 데지그네이션으로 하면 올해 1,400만 달러, 내년 3,500만 달러 이렇게 분산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결국 이거는 효과 자체는 6월 1일 이전에 방출한 효과이기 때문에 에런 로저스는 동시에 3월 13일부터 FA 신분이 되고 다른 팀들과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에런 로저스가 은퇴를 발표할 수 있지만 성격상 저는 뭔가 더 증명하고자 하지 않을까. 그래서 FA 시장이 결국 이 에런 로저스라는 걸출한 쿼터백이 또 한 명 더 풀린다는 뜻이고 현재 뭐 쿼터백이 필요한 뭐 브라운스라든지 자이언츠라든지 뭐 레이더스, 스틸러스 여러 행선지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디가 될지 이것도 많이 궁금한 점 중에 하나이고요. 드반테 아담스 또한 방출했죠. 트레이드 파트너를 찾았지만 당장 이번 시즌에 잡혀있는 캐피트만 3,820만 달러고 베이스 셀러리만 3,500만 달러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32살의 노장 리시버에게 이 돈을 지불할 팀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츠는 결국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아담스는 여전히 아담스니까 아마 뭐 2천만 달러 언저리로 또 새로운 팀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프런트 그리고 헤드코치 데런 무기와 에런 글렌은 앨런 라자드라는 선수에게도 트레이드 상대를 어떤 찾도록 허용하면서 기존의 이 뉴욕 패커스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해체하는 작업에 돌입했고 정말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을 또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될지 절망감이 될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이런 경험 많은 쿼터백 그리고 훌륭한 와이드 리시버를 진짜 아주 과감하게 영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츠는 지난 시즌 성적이 5승 12패였죠. 그래서 AFC 이스트에서 3위에 머물렀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미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담스 같은 경우에 향후 2시즌 동안 기본 연봉으로 각각 이제 3,564만 달러를 받게 돼 있었는데 일단 계약에 개런티 금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캡 절감 차원에서 아담스의 방출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선수의 나이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드번테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좀 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매력적인 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를 지명할 수 있는 팀으로는 뭐 LA 차저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 뭐 캔자스시티 칩스, 워싱턴 커맨더스, 뭐 여기에 최근에 그린베이 패커스까지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패커스 팬들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이게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아담스는 아담스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2천만 달러 정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음. 어떤 팀에 가게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노아이디어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저건 계약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자,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장 금액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연봉을 받을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새로운 팀과 이제 또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제 계약을 할 때 특정 연도에 보장되어 있는 금액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그쵸. 이제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데드캡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 재조정이라거나 아니면은 보장 금액이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요거에 따라서 트레이드 가치도 달라지고 뭐 협상 자체에서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는 입장이 막 바뀌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때 요것들을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처럼 계약 연도 전액을 보장으로 해줬다가 피보는 그런 팀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서 진행 상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 생각이었죠 이건 진짜. 좀 아직 지금 생각해도 웃기네. 자, 다음은 시애틀 시옥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차 헤드코치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마이크 맥도날드 체제에서 완전히 탈바꿈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죠. 그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베테랑인 타일러 라켓과 작별이었습니다. 이 라켓은 시애틀 시옥스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죠. 이 리셉션 야드, 그다음에 터치다운 등에서 팀 역사상 프랜차이즈 레코드가 전체 2위예요. 스티븐 라전트 바로 뒤에 있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 사실 타일러 라켓이 언론의 주목을 많이 못 받았죠. 엄청나게 화려한 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애틀 시옥스 팬들이 정말 가장 좋아하는 선수였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선수가 올프로 같은 건 스페셜 팀에서 받긴 했지만 리시버로서도 이 선수가 담당해준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팀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팀을 리빌딩해야 되는 그런 수준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캡스페이스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타일러 라켓을 이제 방출함으로써 이제 $1,700만 절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화요일에 엣지 러셔인 드몬트레 존슨, 그리고 디펜시브 태클인 로이 로버트슨 해리슨, 그리고 세이프티인 라션 젠킨스, 그리고 뭐 오펜시브 라인에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뭐 스윙 태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타이트엔드도 쓰고 이러는 조지 판트까지 포함을 해서 4명의 선수를 방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700만 캡스페이스를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참 이 라켓의 작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데 2010년대 후반 진짜 리그에서 가장 저평가된 리시버 중 한 명이 타일러 라켓이라고 정말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이게 스타성이랄까요? 뭔가 이렇게 막 많이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였죠, 사실. 그래서 더그 볼드윈 그리고 라켓, 이 좀 낭만 듀오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좀 추억 속으로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리그 최고의 리시버 트리오였죠.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라켓, 엔지그바, 맥캐프 이 조합도 결국 해체가 됐고요. 시옥스가 이제 $1,390만 데드캡이 생겼지만 어쨌든 라켓 그리고 나머지 4명을 다 방출하면서 거의 $4,400만 캡 공간을 확보를 했고, 뭐 이제 DK 메카프도 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메카프 트레이드 가능성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개인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단 입장에서 저는 해야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일단 존 슈나이더는 최근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DK 메카프의 트레이드 요청이 있었고 요거에 대해서 수락을 했다. 그리고 현재 많은 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2025년까지 메카프는 일단 계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시즌에 시애틀에서 뛰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는데 만약에 뛴다고 할지라도 내년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트레이드 대상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죠. 지명 당시에 좀 화제가 많이 됐었던 상타라고 둘이서 악수하는 이 피트 캐럴 그리고 DK 메카프의 모습이 좀 아직도 선한데 요 코치와 선수의 재회가 좀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리시버들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현재 리시버들의 어떤 시장 가치가 또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몸값이 과대평가된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깝게도 연차가 좀 쌓이는 이 과정 중에서 좀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고 너무 불필요한 오프필드적인 플레이 이외에
이런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모습도 많았고 중요한 순간에 드랍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렇게 해서 팀 입장에서는 조금 이 재정비를 한다면 이렇게 약간 팀 친화적이지 않은 선수를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패커스가 좀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음. 결국 이 필드를 굉장히 수직적으로 이렇게 찢어주던 크리스티안 왓슨이 또다시 ACL 부상으로 뭐 내년 12월에나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DK 메카프의 이런 딥스렛으로서 정말 수직적으로 패스를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옥스가 1라운드 플러스 3라운드를 요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린베이에서 드래프트가 열리는데 1라운드를 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심지어 메카프는 뭐 3천만 달러 이상의 또 새 계약을 원한다. 뭐 이런 루머도 들리고 있어서 패커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조건을 맞춰주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다른 팀에 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이제 JSN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 시즌에 시옥스가 어떤 리시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버티컬한 컨셉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JSN에게 친화적인 컨셉을 운영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믿음이 같이 이제 파생돼서 이런 선택들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구단 측에서는 지난 수요일을 타일러 라켓의 방출 발표일로 이제 사전에 설정을 하고 이 라켓을 공헌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해요. 시애틀의 어떤 인스타도 라켓의 이 백넘버 그리고 이름 이렇게 박아놓고 그랬었는데 근데 맥카프가 마침 당일날 나 트레이드 해줘 라는 소식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단 측에서는 프론트 오피스 측에서는 좀 이게 좀 기분이 나빴대요. 슈나이더도 직접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날을 타일러 라켓의 날로 만들고 싶었는데 라키스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밝히기도 해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뛸 수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을 열어놓긴 했지만 전 작별이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털이 언제 들지는 모르겠네요, 이 선수. 네, 참 그렇습니다. 눈치도 없이. 왜 그랬을까? 자, 다음은 지금 정말 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워싱턴 커맨더스 소식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토요일 샌프란시스코 49너스는 와이드 리시버 디보 사뮤엘을 워싱턴 커맨더스로 보내기로 합의를 했죠. 현재 합의된 모든 거래 마찬가지로 이번 거래도 3월 12일까지는 처리가 될 수 없고요. 이후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해당 계약은 지난 시즌부터 대대적으로 팀을 개편하고 있는 커맨더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요거 에디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커맨더스 입장에서 이걸 왜 했냐라고 하면은 뭐 제이든 다니엘스에게 확실한 무기가 필요했잖아요. 이 테리 맥클로린 외에 확실한 2번 리시버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했겠죠. 그리고 완벽하게 스킴에 딱 어울리는 선수예요. 디보 사뮤엘은 분명 예전에 디보 사뮤엘이 아닙니다. 분명 지금은. 근데 지난 시즌 어쨌든 브랜든 아이육의 부상으로 인해서 이 아이육의 롤을 대신 수행했고 정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커맨더스는 어쨌든 퀵게임이 오펜스의 플랜의 줄을 이루는 팀이고 즉 빠르게 리시버에게 공을 쥐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디보 사뮤엘에게 어울리는 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사뮤엘의 강점을 정말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오펜스를 운영하는 커맨더스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킴적으로 완벽하게 어울리는 선수고 지난 시즌 디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게 1번 리시버로서 이 피지컬한 프레스 커버리지를 전혀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근데 결국 커맨더스에는 테리 맥클로리라는 1번 리시버가 있는 상황에서 디보 사뮤엘의 어떤 정렬 위치는 더더욱 다양해질 것이고 프레스 커버리지를 상대하는 비율이 작년보다 현저히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그런 좋은 점들도 있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디보의 어떤 부활 이거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 캐피트가 520만 달러밖에 안 돼요. 나머지 1230만 달러는 이제 옵션 보너스로 앞으로 4년간 나눠서도 부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킨 핏한 2번 리시버를 굉장히 염가에 쓸 수 있는 상황.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땡큐였죠. 그러면 이제 나이너스는 왜 보냈을까라고 하면은 일단은 시즌 종료 후에 디보가 트레이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디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에서 뭐 슈퍼볼에서 2번이나 패배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굉장히 큰 후유증이 남았고 지난 시즌에 뭐 SNS에서도 막 불만을 나한테 공 좀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불만을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나이너스라는 팀에게 좀 마음이 완전히 떠난 상태가 아니었나 싶고요.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로 쓰고 있던 이 브로포디와의 연장 계약을 위해서 그리고 FA에서 추가적인 영입을 위해서 캡 스페이스 확보가 반드시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디보의 트레이드로 1620만 달러를 또 세이브했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 조정으로 지난 시즌 계약 조정으로 생긴 이 3,100만 달러는 또 어쨌든 데드캡에 또 잡히게 되면서 어쨌든 지난 시즌에 뭔가 해보려고 했던 이 49ers가 이 짊어져야 할 이건 짐이라고 보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사실 나이너스가 지난 시즌에 5천만 달러의 캡을 이렇게 롤오버 이렇게 2월 시켜놨어요. 이번 시즌으로. 그래서 그 덕분에 어쨌든 캡 스페이스가 현재 3,200만 달러 가량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퍼디 연장 계약 그리고 FA에서의 추가적인 영입 이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너스 입장에서도 이 브로퍼드의 재계약과 함께 팀을 좀 개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현재 오프시즌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디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요청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굉장히 힘든 오프시즌을 여러 번 만들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 2019년도 이 드래프트 2라운드에서 선발된 디보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뭐 채팅창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어떨 때는 러닝백처럼 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리시버처럼 뛰기도 하면서 진짜 카일 셔넌의 페르소나처럼 활약했던 그런 선수잖아요. 그랬는데 2021 시즌 정말 압도적인 시즌을 보냈지만 결국에는 뭐 슈퍼볼에 진출하지 못했죠. 컨챔까지는 갔지만 당시에 스크리미지 라인 기록이 1770야드 그 정도에 달했으니까 굉장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사실 트레이드 요청을 했었어요. 이때 컨퍼런스 챔피언십 패배가 굉장히 선수 개인에게는 큰 어떤 아픔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타 팀으로부터 어떤 트레이드에 대한 딜을 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3년 7,150만 달러짜리 계약을 하게 되었었죠. 하지만 그 계약 이후에 디보 사무엘은 그 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3시즌 동안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번에 팀과 작별을 하게 됐고요. 커맨더스는 이 선택이 굉장히 좀 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에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킴에 굉장히 핏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인사적인 측면에서도 현재 커맨더스의 GM인 아담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디보가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합류했을 때 당시에 이 스카우팅을 담당하는 인사와 관련된 팀 프런트 오피스의 일원이었고요. 지금 현재 런게임 코디네이터인 앤서니 린도 샌프란시스코 49ers에서 보조 헤드 코치 그리고 런게임 디자인을 하는 코치의 역할로서 디보 사무엘과 함께 호흡을 맞춰본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사무엘의 트레이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추가적으로 이 워싱턴 커맨더스는 라인베커인 베테랑 이 바비 웨그너와 1년 계약 연장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선수의 나이 그리고 지난 시즌 퍼포먼스와 비교를 했을 때 꽤 많은 금액을 받아요. 거의 10밀리언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받기 때문에 물론 웨그너가 신체 능력이 전성기에 많이 미치지는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이 젊은 팀의 중요한 리더 역할을 잘 수행해줬기 때문에 특히 워싱턴 커맨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리그에서 가장 많은 FA 선수들을 영입한 그런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색깔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팀의 중심으로서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충실하게 잘 이행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퍼포먼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답을 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와그너가 해주는 어떤 베테랑의 역할 뭐 이게 2천만 달러, 3천만 달러도 아니고 그냥 950만 달러 정도의 계약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LA 램스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세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가 다시 한 번 더 LA 램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어요. 최근 진행된 협상에 대한 모든 질문을 일단 거부하긴 했는데 일단 뭐 자이언츠, 레이더스 이런 팀들과 트레이드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태포드는 팀에 남는 것을 선택을 했고 이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트레이드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팀과의 접촉을 램스가 실제로 허용을 했고 뭐 레이더스, 자이언츠랑 접촉해서 내 시장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선수가 시장에 나왔더라면 가장 핫한 매물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계약 조정을 통해서 LA 램스에 남게 됐고 아직 어떤 디테일한 세부사항이 발표는 안 됐어요. 그래서 내용은 모르겠지만 아마 뭐 베이스 셀러리를 더 올려준다거나 혹은 더 많은 보장 금액을 뭐 보장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약 조정이 아마 들어갔겠죠. LA 램스가 분명히 시즌 초반에는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이 팀이 다시 이제 시즌 후반에 기세를 올리고 플레이오프에서 그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던 거는 분명히 이 매튜 스태포드라는 쿼터백이 갖고 있는 그런 품격 있는 퀄리티 있는 플레이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어떤 선택을 다시 한 번 더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인터뷰를 살펴보니까 션 맥베이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도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태포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태포드를 보조할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한 계약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젊은 레프트 태클인 알라렉 잭슨과 3년짜리 재계약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저 3년 5,7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연평균 1,900만 달러 규모니까 이제 레프트 태클 전체로 보면 9위 정도에 위치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엘리트한 선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돈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레프트 태클 몸값도 이제 뭐 2,500만 달러, 2,700만 달러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정도면 매우 팀 친화적인 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사실 이제 37살에 접어든 스태포드에게 오펜시브 라인은 뭐 거의 필수적인 존재잖아요. 지난 시즌에 스태포드가 이 프레셔의 어떤 그 유무에 따라서 경기 성적 차이가 꽤 많이 났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펜시브 라인의 어떤 중요성을 램스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라릭 잭슨을 잡은 계약 자체 매우 좋았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잭슨 같은 경우에 지난 2시즌 동안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32경기를 선발 출전을 했죠. 그만큼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플레이를 잘 했다라는 뜻이고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스태포드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이거는 스태포드 계약과 함께 잭슨의 계약은 매우 중요했던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저스 우승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스태포드가 그래도 건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건장한 상황에서 이제 또 후계자를 찾는 과정은 반드시 좀 필요하겠죠. 램스가 워낙 또 드래프트를 잘하니까 한번 기대해 봐야죠. 단장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댈러스 카우보이스 소식입니다. 카우보이스 소식은 언제 들어도 재밌어요. 댈러스 카우보이스도 굉장히 바쁘게 일단 움직이고 있어요. 가장 중요했던 게 이 닥 프레스캇과 시드램의 계약 재조정이었는데 어쨌든 요걸 성공을 했습니다. 두 선수의 계약 조정을 통해서 무려 5,660만 달러짜리 캡스페이스를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현재 시각 이제 화요일에 시드램 계약부터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닥 프레스캇 계약에 조정을 했고요. 이 선수들의 계약 사항에는 계약 조건에 두 선수는 모두 구단이 원할 때 계약을 재구성하는 이 오토 컨버전 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팀 입장에서는 매우 당연한 그런 선택을 했고요. 대신에 이런 조정을 통해서 올해 떠나야 되는 금액을 내년으로 좀 옮겼어요. 그래서 2026년에는 추가적으로 915만 달러를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요 계약 진행 상황은 내년까지 어떻게 연결될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닥 프레스캇의 2025년 베이스 샐러리 연봉 4,575만 달러를 이제 사이닝 보너스로 전환하는 과정. 이제 계약 조정인 거고요. 3,660만 달러의 캡을 세이브했고 이제 8,989만 달러였던 이번 시즌 캡 히트를 이제 5,330만 달러로 낮춘 거죠. 그래서 CD램도 이 똑같이 베이스 샐러리를 이제 사이닝 보너스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서 2천만 달러를 세이브했고 제이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명의 계약 조절을 통해서 5,660만 달러를 캡을 세이브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FA 시장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댈러스의 이런 행보는 결국 FA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에 많은 선수들을 FA로 잃고 뭐 에릭 헨드릭스 단 한 명만을 데려왔던 약간의 굴욕적인 지난 시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함으로 보이고요. 또한 오프 시즌의 내부 승격을 통해서 브라이언 쇼트나이머가 헤드코치가 됐죠. 뭐 이런 점들. 구단은 여전히 닥 프레스캇 중심의 오펜스 그리고 닥 프레스캇이 팀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프레스캇의 어떤 프라임 타임에 뭔가 한 번은 해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이제 브랜딘 쿡스, 드마커스 로렌스, 칼로스, 뭐 조던 로이스, 주전 와이드 리시버, 엣지, 코너백 등이 다 팀을 떠날 예정이에요. 심지어 따라서 FA에서 뭐 CD램을 보좌할 와이드 리시버 그리고 마이카 파슨스, 트레본 딕스 반대편에 설 엣지 그리고 코너백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프리미엄 포지션에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차저스 우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 돌고 돌아서 마이카 파슨스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요 이슈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과 연결해서 또 추가적인 계약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사 오디기주와에 대한 대형 계약도 일단 체결을 했습니다. 요것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디기주와에 대해서 4년 8천만 달러 그리고 여기에 보장 금액이 무려 5,200만 달러가 되는 그런 대형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어요. 프리에이전트로 나가기 전에 팀이 빠르게 이제 계약에 합의를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오디기주와 같은 경우에는 내각에서 정말 강력한 인상을 남겼죠. 팀이 좀 힘든 그런 와중에도 가장 많은 히트를 기록한 선수이기도 했고요. 장기 계약에 합의가 안 된다면 카우보이스는 일단 프랜차이즈 태그를 쓸 생각이었다고 해요. 그런 보도가 나왔고 이게 태그를 쓰게 됐을 경우에는 캡이 약 2,500만 달러 잡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계약 상황을 보면 합의된 연봉 자체가 낮죠. 연평균 2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은 일단 굉장히 카우보이스가 계약을 잘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캡 조정 그리고 오디기주와의 계약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하게 오프 시즌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디기 조아는 익히 알려진 그런 빅네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카우보이스 디펜시브 라인에 숨은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선수죠. 6피트 맞아요. 2인치에 280파운드라는 좀 비교적 언더사이즈의 선수지만 지금 뭐 데뷔 시즌 한 경기를 제외하면 지금 4시즌간 거의 전경기 출장하는 이 좋은 지속성을 보여준 선수고, 또한 정말 뭐 제로 테크닉, 3 테크닉, 5 테크닉 다양한 정렬 위치를 가져간 선수고 패스러시에서 매우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색은 뭐 4.5개에 그쳤지만 수많은 쿼터백 히트를 기록했고 프레셔를 기록하면서 좀 댈러스 디펜시브 라인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디펜시브 태클도 이제 3천만 달러를 받는 시대가 왔죠. 크리스 존스가 그렇게 받고 있고 2천만 달러라는 계약은 이 디펜시브 태클 랭킹으로 보면 15위 정도. 그래서 이 오디기 주아가 갖고 있는 어떤 포텐셜을 봤을 때는 이것 또한 매우 좋은 계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에 뭔가 적극적인 영입을 통해서 또 한번 반전을 이뤄보겠다 뭐 이런 의도가 계속 보이는 그런 오프 시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돌고 돌아 파슨스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LA 차저스가 조이 보사를 방출하게 되었습니다. LA 차저스는 이 샌디에고 시절부터 함께한 이 베테랑 엣지 러셔, 프로볼 5회 선정에 빛나는 이 조이 보사가 결국 작별하게 되었는데요. 보사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1라운드 3순위로 지명이 된 선수죠. 이 선수가 드디어 이제 팀을 떠나면서 팀이 LA로 연고지를 옮기기 전까지 남아있었던 마지막 선수가 이제 팀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차저스는 셀러리 캡에서 2,536만 달러를 절감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무려 9,100만 달러 셀러리 캡을 보유한 상태로 프리 에이전트 시장에 돌입하게 됐어요. 패트리어츠에 이어서 2위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작년에 이 리그 정말 탑급의 제시 민터가 운영했던 이 좋은 디펜스를 이끌었던 정말 많은 주전 선수들이 또 FA 시장에 함께 풀리게 됩니다. 뭐 푸나포드, 모건 폭스, 뭐 칼릴 맥, 덴젤 페리머, 뭐 크리스티안 풀턴, 아산테 사뮤얼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도 사실 알짜 베테랑들을 정말 잘 영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냈던 게 이 차저스 디펜스였거든요. 그래서 이 9,100만 달러라는 굉장히 많은 캡을 가지고 이번 FA 시장에 들어가서 또 어떤 또 베테랑, 알짜 베테랑들을 긁어올지 이것도 굉장히 기대되는 점 중에 하나고,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뭐 코어들은 다 남겨놨어요. 뭐 투이 폴루투, 엣지, 그리고 라인베커 다이안 헨리, 코너백 뭐 타립 스틸, 세이프티 뭐 일로이 길만, 뭐 일라이자 몰던 뭐 이런 선수들은 다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지난 시즌에 했던 것처럼 굉장히 알짜 베테랑들을 잘 데려온다면 또 이 디펜스는 리그 상위급 디펜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 보사의 작별은 좀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있었죠. 조이 보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2023 시즌 햄스트링, 발가락 부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딱 9경기만 출전을 했고요. 그때 캡히트가 3천만 달러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 돌아오게 될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했었는데 이 연봉 삭감을 하면서 이제 평생 나는 차저스의 일원이 되고 싶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팀에 합류를 다시 했었어요. 하지만 2024 시즌도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서 아쉬운 그런 결과를 보내야만 했었죠. 이렇게 이 조이버사의 이적 가능성은 지난 오프시즌에서도 계속 거론이 됐지만 결국 칼렐 맥과 함께 계약을 재조정해서 팀에 남게 되었는데, 일단 조이보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팀의 계약 상황, 어떤 선수의 상태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방출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팀에서는 했고 결국 방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언급해 주신 칼릴 맥 같은 경우에도 이번 FA로 풀리거든요. 하지만 조이보사의 방출 때문에 칼릴 맥의 재계약 가능성은 조금 아직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때 리그 최고의 엣지이고 차저스의 프랜차이즈 스타지만 대표적인 유리몸으로 또 전락해버린 선수죠. 사실 최근 3시즌간 28경기밖에 출전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표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선수가 돼버렸는데 어쩔 수 없는 결단을 내린 것 같고, 그럼에도 사실은 건강만 하다면 이번 여전히 뭐 7개, 8개, 뭐 10개의 색을 기록해 줄 수 있는 매우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FA에서 나름 꽤 많은 돈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행선지는 뭐 현재는 캡을 꽤 많이 갖고 있는 뭐 라이온스나 카우보이스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싶고요. 뭐 나이너스 얘기도 나오고 있죠.
지난해부터 이미 이 샌프란시스코 49너스에서 닉 보사가 이제 같이 뛰자라는 그런 제안을 좀 많이 했었대요. 그런데 조이 보사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생 차저스에서 뛰는 것을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팀에서는 굉장히 냉정한 비즈니스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서 그런 낭만이 지금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이 보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부상 이슈도 있고 분명히 많은 돈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지만 이 선수가 왔을 때 제한적인 스냅에서 분명히 매력적인 카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해드린 소식과 좀 연결하면 카우보이스에서 뛰는 게 좀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진짜. 바이카 파슨스와 조이 보사면 어우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무서울 것 무섭죠. 같아요. 존재만으로도 무섭죠. 캡을 또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전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마지막 소식, 그린베이 패커스 키커 브랜드 맥마누스의 재계약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커스가 키커인 브랜드 맥마누스와 3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맥마누스는 덴버에서 9시즌을 보내고 잭슨빌을 거쳐서 지난해 이제 10월 패커스에 합류한 그런 선수인데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신뢰를 많이 받았죠. 이번 계약을 통해서 버팔로 빌스의 타일러 베스와 함께 10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는 키커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패커스는 22시즌 이제 메이슨 크로스피가 작별한 후에 23, 24시즌 2년간 정말 키커로 많은 고생을 했던 팀이잖아요. 앤더슨 칼슨, 브레이든 널버슨을 거친 끝에 지난 시즌 중반에 합류한 이 브랜든 맥마누스에게 꽤나 큰 돈을 키커 치고는 꽤나 큰 돈을 줬습니다. 사실 맥마누스가 정규 시즌에 21번의 필드골 중에 20번을 성공했고 엑스트라 포인트 30번을 다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맞아요. 좀 전임자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필드골 성공률 95.2%라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찍으면서 안정감을 보여줬다. 물론 불안감은 존재합니다. 요즘 트렌드죠. 키커들이 50야드 이상의 킥을 높은 확률로 넣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번 시즌을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커리어 동안 킥 성공률이 90%를 넘은 적이 없는 선수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어떤 불안함이 존재하는데 사실 지금 패커스가 이 찬물 더움을 가릴 땐가 생각을 하면 아니죠. 이 선수의 이 정도의 어떤 안정성을 가진 선수를 구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에도 큰 계약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키커의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옵션이기 때문에 또 스페셜 팀은 어떤 변수를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커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